셀프 오거나이징 시스템이나 이런 생명체들의 핵심은 스트럭처 속에서 골이 동시에 등장한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닥터 홍의 생각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나가 확실히 예. 조금 들어간 게 예. 눈에 진짜 띄네요. 나가 참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음.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게 어떻게 정의될까가 상당히 좀 나라는 게 참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게스트 저희 오 교수님, 우충환 교수님 랩의 박사과정에 있는 이성우 학생을 한번 모셨는데요. 저희가 그 앞에서 사실 얘기할 때 성우 학생 이름을 사진과 이름은 정말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한번 모셔야 되겠다고 계속 생각은 했었는데 기회가 안 닿다가 저희가 또 사느라 바빠서 연구하느라 바빠서 그러다가 이제 성우 학생이 사실 다음 주면 영국의 칼 프리스턴 밑으로 연수를 떠나게 돼가지고 이제 가기 전에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한번 얼굴을 좀 그렇지. 보고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저는 우충환 교수님 연구실에서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는 이성우라고 하고요. 저는 학부 때는 심리학이랑 컴퓨터공학 통계학을 공부를 하고 지금 우충환 교수님 연구실 밑에서 뇌과학이랑 AI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칼 프리스턴에게 가서 저희가 연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가서 이제 액티브 인퍼런스랑 관련된 이슈들을 좀 더 공부를 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저희 계속 언급드렸던 LMPO 그룹의 에이스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바가 크고 이번에 칼 프리스턴한테 가서도 어떤 걸 배워올지 참 저희가 정말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CCN도 저희가 같이 갈 것 같은데 그래서 또 한번 그때 또 어떤 것을 저희가 같이 배우고 또 칼 프리스턴도 만날지도 모른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는데 만나게 되면 또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성우 학생과 같이 또 얘기할 만하다고 생각한 게 이제 오늘 할 게 대망의 저희 신인류 덕담 휴먼 레벨 인공지능 시리즈의 마지막 화고요. 오늘이 지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리비짓하기로 예전에 2강 02번째 영상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다시 지능을 재정의하겠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날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했던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성우 학생이 사실 그 비디오 영상을 지금까지 계속 팔로우하면서 듣고 봐줬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어땠는지 또 저희가 이제 고견을 또 물어보고 싶은 것도 여러 개가 있고 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볼드하게 재정의를 해보겠다 그랬는데 사실 저희가 답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몇십 부의 영상을 이렇게 만들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포인트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정의를 좀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성우 학생이 저희가 액터고 크리틱으로서 크리틱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2월 6일 오늘이 2월 6일이면 네. 오늘 2월 6일 현재 738명의 구독자가 잠깐 박수를 738명을 박수치기 좀 쪽팔리긴 한데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덕후들을 많이 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알짜 덕후들만 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53개 영상이 올라가 있고 이제 앞으로 계속 조금 더 올라가고 아마 한 5개 정도가 더 올라갈 예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성우 학생한테 이제까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전체적인 오버롤 이밸류에이션 혹은 느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말해주시면. 저도 이 영상을 쭉 보면서 되게 진짜 이런 뇌과학과 그리고 AI의 관점에서 이런 주제들을 한번 쭉 훑어주는 영상들이 사실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영상이 생겼다는 게 정말 특히 한국어로서 들을 수 있는 영상이 생겼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새로 저희 연구실에 들어온 친구들 막 이렇게 공부 뭐부터 시작할까 그러면은 신인류부터 봐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을 정도로 되게 처음에 이 뇌과학이랑 AI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봐보고 싶은 친구들이 보기에 진짜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처음에 이거를 영상을 딱 접하면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보면은 와 진짜 되게 좋은 영상들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음. 있는데 이거를 한 번도 공부 안 한 친구 입장에서는 아 이게 되게 수학도 좀 많고 한 강의 한 강의가 사실은 그 수업으로 치면은 이제 한 학기 수업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치, 경우도 그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영상을 처음에 보실 때 내가 이게 익숙하지 않다면 이걸 모두 다 이해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 욕심보다는 그럼 되게 힘들고 좌절스럽잖아. 뭐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서. 근데 되게 아,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있고 내용들이 있구나. 그래서 요런 공부들을 또 따라서 내가 공부를 하면 좋겠구나라는 것만 얻어가셔도 진짜 많은 걸 배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편집 때도 올려드릴 수 있는데 그 코멘트 중에 하나가 너무 어렵다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딱 짚어서 얘기하시진 않았지만 조금 더 레이맨 텀으로 쉬운 말로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를 몇 번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내용이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진입 장벽이 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고,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 어떤 시리즈는 좀 더 쉬운 말로 저희가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계속 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더하자면 이 영상들이 정말 성우 학생을 포함해서 저희 LMPO 그렇죠. 이제. 그룹에서 토의하고 네. 논의한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게 아니라. 저와 홍 교수님이 이렇게 약간 앞에서 서서 이렇게 했지만 그렇죠. 저희가 크레딧을 사실 그렇죠. 받을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우 약간 학생들 저희 LMPO가 물리 엔진으로서 네. 저희한테 자꾸 생각을 던져주는 그런 네. 팀이었고, 성우 학생이 뭐 엄청난 네. 역할을 했죠. 맞아요. 그래서 한번 뭘 했는지 저희 한 번만 이렇게 쭉 돌아보면 지금 총 47회가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 강의 자료 목록인데 강의 자료 목록을 보면은 무슨 내용을 했는지 쭉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지능이란 무엇인가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역사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제 홍 교수님이 이렇게 쫙 훑어주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 생존과 지능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생물학적인 관점을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뇌의 관점에서 인식, 지각, 추론, 기억, 주의를 또 이렇게 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트랜스포머 모델까지 여기에서 이제 다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존과 지능, 생명과 지능과 조금 더 관련된 주제들인 강화학습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봤었고, 강화학습이 사실 한 10회 정도 이렇게 갔었죠. 그 다음에 저희가 액티브 인퍼런스를 정말 홍 교수님이 거의 모든 그걸 쏟아 넣어서 정말 땀과 피를 이렇게 쏟아 넣어서 거의 15회 정도에 걸쳐서 지금 아직 다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액티브 인퍼런스와 RL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관점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어렵겠네요, 교수님.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떤 면에서. 근데 정말 뭐 저희가 이 중간중간에 제가 진짜 그것도 넣고 싶었는데 오늘 못 가져왔는데 중간중간에 이 사람들의 유입을 이끌어낸 영상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프레딕티브 코딩, 그 다음에 레인포스먼트 러닝, 그 다음에 액티브 인퍼런스가 세 가지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유입되는 경로가 확실히 쉬운 설명을 원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저희 그 신인류 채널이 타겟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어드밴스된 지식, 자기가 모르는 거 배우고 싶어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프레딕티브 코딩, RL, 그 다음에 액티브 인퍼런스. 네. 앞으로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프리딕티브 코딩이나 이런 것도 사실 저희가 수학을 다 조금씩 건드리긴 했는데 실수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찍으면서 막 되게 이불킥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내가 왜 그런 헛소리를 했을까 매번 모르겠는데 이불킥을 했습니다, 진짜. 편집으로 많이 고쳐진 거예요. 이불킥 훨씬 많이 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스크린에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예. 그 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요 8개의 번외편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엔트로피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다뤘었고, 초반에 이제 타임리하게 시간에 그때 딱 메타 AI 그 인터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것도 했었고, 근데 생각보다 인기가 많진 않았어요. 예. 네. 그 엔트로피가 또 유입에 굉장히 중요한 동인이 됐어요. 권석준 예. 교수님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 많으셔가지고,
저도 영상 봤는데 엄청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네. 아. 권석준 교수님은 뭐 지금은 이제 모실 수 없을 분이 되셨어요. 지금 한 몇 달 사이에. 한번 근데 저랑 페이스북으로 잠깐 얘기했었는데 또 요즘 안 오시네요. 하시냐고 아. 다시 또 물어보셨는데 아, 강 교수님 한번 저도 모셔야지. 한번 요즘 반도체로 요즘 엄청나게 책을 뜨셔가지고. 장난이 아니신데 네. 혹시 뉴로몰픽 칩스 이쪽으로는 일가견이 네. 없으신지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총 지금 55개의 영상이 이렇게 올라갔고요. 제가 이렇게 좀 기록을 뒤져보니까 저희가 이 강의를 처음 기획했던 게 2021년 8월 27일에 같이 앉아가지고 이런 내용을 좀 다뤘으면 좋겠다 하고서 사진 찍고 했던 노트인데 저기 내용이랑 아주 많이 다르지는 그렇더라고요. 않아요. 저도 봤어요. 네, 네. 그리고 저거를 쓸 때만 해도 저희가 진짜 앰비셔스하게 책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네. 갖고 저걸 만들었는데 지금 저는 사실 그 꿈은 아직도 갖고 있고 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저희 좀 감개무량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 덕담을 네. 이런 식으로 끝마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 교수님이랑 우리 LMPO 팀이 없었으면 진짜 가능하지 않았던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성우 학생과 또 홍석준 교수님과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가져왔는데 한 가지가 저희가 지금 2021년 8월에 벌써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지금 2023년 2월이거든요. 한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그 휴먼 레벨 인공지능 시리즈를 찍는 동안 이미 너무나 엄청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1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인데도. 그래서 저희 이 굵직한 발전들, AI와 또 신경과학에 어떤 발전들이 좀 있었는지 조금만 저희 뭐 컴프레hen시브하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좀 생각나는 것들 몇 가지 좀 얘기해 보면 어떨까? 어떤 게 있었나요? 저희. 뭐 AI랑 신경과학 두 개를 나눠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터 얘기할까? AI 쪽부터 먼저 얘기를 네. 하자면 요즘은 뭐 기술의 그 혁명의 수준이 인터벌이 네. 예전에는 뭐 15년, 10년 뭐 이런 식이었다면 요즘은 1년 반이면 세상이 바뀌는 기술들이 나오니까 또 앞으로 이 영상이 나갈 때쯤 되면 또 그렇죠. 뭐가 나올지 네.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 영상에서 이렇게 결론 짓고 넘어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강의에서 기억과 주의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 저희가 트랜스포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트랜스포머가 한창 막 뜨고 있을 때여가지고 맞아요. 이 트랜스포머를 여기서 다뤘었는데 결국엔 사고를 쳤어요. 결국엔 사고를 쳐가지고 트랜스포머가 진짜 이렇게까지 우리 삶에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편집으로 올려주시겠지만 챗GPT라고 뭐 그 전에도 뭐 챗GPT가 그냥 빵 하고 나타난 건 아니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계속 존재했었는데 아마 어떤 완성도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쓸만하다라는 수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챗GPT가 이제 되게 하나의 흥행을 좀 일으켰던 것 같고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성우 학생도. 지금 강화학습 쪽에서도 요번에 드리머 3가 이제 드리머가 1, 2, 3가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 요번에 나왔던 드리머 3가 이제 기존에 원래 강화학습에서 지금 제일 풀기가 좀 많이 어렵다라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인크래프트에서 이 강산을 이 땅을 계속 파면서 밑으로 내려가면 다이아몬드를 막 발견하는 태스크가 있는데 이 태스크가 워낙 리워드를 받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야 되는 중간 과정이 많아서 엄청 어렵다고 알려져 있었고 그러니까 RL에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스파르스 리워드가 풀리지 않는 거였는데 이제 네. 원래 그게 기본적으로 RL 안에서는 스파르스 리워드는 항상 딜레이드 리워드, 스파르스 리워드는 항상 어려운 문제였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과정 안에 해야 될 요소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중간에 있으면 이제 그 서브 골과 태스크들을 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엄청 어려운 문제로 원래도 인식은 되어 왔었고요. 그래서 기존에서는 이제 아타리 게임에서 풀어야 했었던 어려운 문제들도 풀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인크래프트 같은 또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들로 넘어오면서 사실 마인크래프트 자체의 문제는 이미 한번 풀리긴 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문제를 푸실 때 방법은 유튜브에 존재하는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을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문제를 푸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드리머 3는 그런 유튜브 영상 없이 문제를 풀었다는 거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특히나 저자들이 강조하셨던 부분이 이제는 또 스케일을 또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드리머 3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랭귀지 모델이나 아니면은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 쓰시던 라지 스케일 형태의 모델들을 강학습에서도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여기 파라미터 숫자도 엄청나게 늘은 네.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지금 이제 이 챗GPT가 한번 흐른 뒤에는 또 이제 드리머가 또 한번 음. 엄청난 일대 혁명을 그 일으키지 않을까. 지금 이 드리머 3에는 챗GPT 같은 그런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다룬 것 중에 네. 그 RL이랑 그러니까 디시전 트랜스포머 네. 그런 어떤 트랜스포머와 RL이 합쳐진 형태의 알고리즘도 최근에 나왔었는데 음. 이 드리머 3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뭔가 좀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기술이 계속 이렇게 패러하게 갈지 아니면 음. 어느 순간 또 합쳐져서 뭔가 엄청난 또 시너지 효과를 낼지가 되게 최신 로보틱스 하시는 AI 강학습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저희 중간에도 언급이 되셨던 유명한 세르게이 레빈이라는 분, UC 버클리에 계시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작년에 나셨던 페이퍼 중에서 이렇게 그 강학습 모델과 저희가 익히에 있었던 그런 GPT 같은 라지 스케일 모델, 그리고 잘 작동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들을 합쳐서 음. 학습을 시키니까 로봇의 퍼포먼스가 훨씬 더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학습에서 또 되게 어려운 이슈가 그 이미 들어오는 정보들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형성해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 사실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하는데 이 레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 디시전 메이킹 하는 거는 그동안 강학습이 많이 해오던 영역이었잖아요. 근데 레프레젠테이션 형성하는 부분은 요즘 다 딥러닝에서 발전해온 요걸 활용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미지가 들어오고 라지 스케일 랭귀지가 그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이 잘 작동을 해서 이 이미지로부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뽑아내고 거기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내가 뭘 해야 하는. 그래서 지금 그 저희가 영상을 여기다 올릴 수 있나요? 그 영상을 영상 보면은 올릴 수 올릴 수 있죠. 있어요. 영상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로봇이 정도 편집 능력은 이제 아, 다 갖춰. 그 영상이 진짜 그걸 보고 저도 좀 충격을 받았던 게 로봇한테 이제는 너가 밖에 나가서 어디쯤 뭐 지나가다가 표지판을 보면 거기서 뭐 어느 방향으로 틀고 그 다음에 그렇죠. 어떤 무언가를 발견하면 다시 돌아와서 어디로 가라 요 정도를 해놓으면 실제로 로봇이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는 과정에는 당연히 이 이미지 처리 능력과 그리고 랭귀지 들어왔던 명령을 랭귀지로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래핑하고 걔네가 또 서로 엮여서 이제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혼합해서 사용하면 퍼포먼스가 올라가더라. 그때 예전에 저희 교수님 스테이블 디퓨전 얘기할 때 나왔었던 그 텍스트 투 이미지 임베딩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방금 전에 말한 네. 그러니까 결국에 랭귀지와 컴퓨터 비전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미지들을 계속 연합 학습하면서 리프레젠테이션하는 그런 기술들인 것 같은데 비슷한 기술들이 되게 항상 좀 도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저희 지금 말씀하신 스테이블 디퓨전도 저 사이에 이제 네. 나왔던 것 같고 저희가 사실 지금 드리머 3도 47회에 나올 것 예, 같아요. 그죠? 저희가 얘기를 46회 혹은 7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트랜스포머도 여기서 다뤘었고 스테이블 디퓨전도 여기서 다뤘었고 이렇게 그때 나올 때마다 저희가 그래도 좀 민감하게 그런 이슈들을 다뤘던 것 같아요. 예. 네. 뭐 이렇게 저희가 무슨 촉이 빨라서 그랬다기보다 그때 너무 막 트위터에서 난리를 치니까 네. 저희도 그냥 이게 뭐지 하고 들여다봤는데 뭔가 저희 액티브 인프런스나 이런 것들이랑 연관이 돼서 찾아보게 됐는데 하여튼 이거는 또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저랑 교수님이랑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액티브 인퍼런스가 없었으면 이것에 대한 관심조차 갖지 못했을 텐데 요즘은 어쨌든 그렇죠.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텃밭 같은 게 생겨가지고 참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그 챗 GPT가 진짜 좀 뜨거운데 네.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사실 이전 화에서 챗 GPT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그렇게 따로는 맞아요. 없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챗 GPT가 나오고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예를 들어서 친구들까지 수준까지 네. 부모님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친구들은 이제 다 알고 뭐 어쩌다 오랜만에 네. 만난 친구도 챗GPT 네.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네, 저희 부모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정말 이 파급력이 굉장히 속속들이 네. 지금 이게 인기가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센세이셔널한 효과를 냈는데 뭐 얀루크는 뭐 너네 별거 아니다 지금 뭐 브레이크스루가 아니고 네. 이미 다 하던 거 너네가 지금 조금 나서서 지금 한 것뿐이지 뭐 이런 약간 뭐 우려스러운 말도 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디베이트도 있고 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했어요. 저는 이 챗GPT를 사실 처음에 보고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음. 예전에는 이런 랭귀지라는 게 워낙 기존에도 많은 얘기가 나왔던 게 이미 있었던 데이터들을 통해서 음. 이 시퀀스가 많이 있고 그 데이터들이 엄청 많이 모이면 음. 그 안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정도는 하는 것 같다. 그 GPT가 3까지 넘어오면서 그거를 해냈기 때문에도 놀랍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면 GPT-3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주변에 있었던 그 AI 스피커들이 그렇게 똑똑해지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챗GPT가 등장을 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걸 보고 저는 와, 이게 원래는 예전에는 항상 이제 저희가 심리학도 그렇고 인지과학도 그렇고 되게 많은 어떤 이론적인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을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런 게 없으면 앞으로는 랭귀지 모델이 더 발전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해내는 걸 보면서 음. 와, 이 이면에 도대체 뭐가 작동하길래 라는 되게 그런 호기심도 많이 들었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희 교수님들 초반에 소개시켜 주셨던 이제 딜레마 중에 이제 그 중국인의 방 딜레마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 안에 있는 중국인은 정확히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서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내야 될 텐데, 근데 이 문제를 과연 챗 GPT도 벗어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얘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해낸다면 이 이면에 그러면 인간과 이 챗GPT가 이제는 다른 게 도대체 뭘까? 여기 안에서 이 랭귀지 프로세싱을 하는 게 다른 게 뭘까? 이제 그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또 향후 뇌과학자들이 또 기여할 수 있는 아, 방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또 네네. 말해주니까 또 할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항상 저희, 이거 물론 이제 뇌과학 하시는 분들이 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저는 이제 지능을 궁극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항상 이런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나올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항상 좀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 LLM, 그러니까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을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이제 의식이 있냐, 저것이 정말 의식이 있는 머신이냐, 또는 뭐 그런 의미가 정말 그 심볼이 다 있냐. 그라운디드가 되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확실히 코그니티브 사이언스나 또는 뉴로사이언스가 조금 더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저는 사실 트랜스포머를 이렇게 발표를 드릴 때 이 트랜스포머의 결국에 가장 핵심은 이 contextual representation,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도 사실 이 문장 안에서 이런 의미, 저 문장에서 다른 의미를 어떤 인베딩을 계속 달리해주면서,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enriched representation을 해준다고 생각하고 그게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것도 당연히 지금 챗GPT나 GPT-3의 성공 요소 중에 당연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챗GPT는 사실 아직까지 소스 코드가 제가 공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뭐 사실 트랜스포머도 딱 그 셀프 어텐션 말고도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많잖아요. 뭐 포지셔널 인코딩부터 시작해서 그냥 피드 포워드 커넥션들이 정말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직 이해를 못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도 분명히 이 트랜스포머로 하여금 좋은 성능을 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이 챗GPT에서 많이 그 영향력을 발휘한 게 혹시 그거 아닌가 싶은데, 저기 RL with human feedback인가요? 예. 그게 아마 또 되게 크리티컬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 기술들이 조합돼 가지고 결국에 이런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챗GPT가 이 생성 모델의 어떤 정말 강점을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그 임프레스를 주는 이 생성 모델이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구나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디퓨전도 그렇고 이 챗GPT도 그것들이 지금 저희들을 놀라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다 생성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너티브 모델의 파워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AI는 그렇게 저희가 봤을 때는 방금 전에 말했던 챗GPT랑 스테이블 디퓨전, 그리고 RL에서 이제 드리머 계열의 그런 모델 베이스드 RL 쪽인 것 같고, 사실 근데 성우 학생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골 컨디션 하이라키칼 RL 쪽도 한번 언젠가 얘기를 좀 해봐. 그쪽도 엄청난 사실 기라성 같은 업적들이 쌓이고 있는데,
저희가 또 조금만 한눈을 팔면 막 거기는 그렇죠, 막 그렇죠. 페이퍼들로 얘기를 하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톡을 하지 않고 네. 페이퍼들을 보여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네. 훑을 수 있는 시간이 아, 있으면 좋을 네, 것 저, 같아요. 신경과학에서는 또 어떤 굵직한 발전들이 있었는지. 그러게요. 이게 되게 저희가 신경과학을 하다 보니까 뭔가 파인딩들에 대해서 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딱히 딱 생각해보면 챗GPT나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드리머 같이 이 정도의 어떤 파급력이 있는 게 파인딩들이 있었나라는 맞죠. 싶어요. 네. 이게 확실히 저도 이게 양쪽을 계속 같이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이 AI 쪽의 발전 속도랑 그리고 사이언스의 발전 속도는 차이가 좀 크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꼭 뇌과학이 뒤처진다기보다는 그렇죠. 저는 여기 와서 많이 느낀 건데 과학을 하시는 분들의 목적과 공학을 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공학하시는 분들은 어떤 특정 골이 정해져 있고 명확하게 그래서 그런 걸 보통 이제 퍼포먼스를 어떻게 하면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혹은 그거를 풀 수 있는 벤치마크 테스트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풀리기만 하면 이제 쭉쭉쭉 나아가는데 과학은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질문 하나하나를 던지는 과정도 되게 정확하게 엄밀하게 해나가야 될 과정들이 많고 그래서 AI에서 발전된 걸 그렇다고 바로 도입하기에도 어려운 게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신경과학과 AI의 변화에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게 속도가 다를 뿐이지 사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하지 않은 건 없고 사실 확실히 공학과 과학의 목표가 좀 다른 것 같고 그동안 신경과학도 꾸준히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계속 그 관심이 조금 더 다이나미컬 모델 쪽으로 시스템즈 레벨 쪽으로 그리고 또 최근에 겉브레인 인터랙션도 굉장히 뭐 수년에 걸쳐서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런 어떤 변화들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I와 뉴로사이언스 사이의 뉴로 AI 분야도 지금 네, 엄청나게 맞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발전시키고 있어서 저는 그 휴레인을 찍는 1년 반 동안 우리가 딱 어떤 게 진짜 이 챗GPT만큼의 파급력을 가진 거는 없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더 미래를 봤을 때는 더 파급력이 있는 연구들이 이 굉장히 큐뮬러티브하게 네, 일어나고 맞아요.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좀 신경과학 연구들은 이렇게 하나가 엄청난 어떤 이렇게 캐리오버를 한다기보단 한 겹 한 겹 쌓이는 지식들이 나중에 하나의 어떤 시스템적인 지식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면은 저희도 나름 되게 중요한 파인딩을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연구들 이렇게 진행하면서 많은 자료 조사들을 하다 보면 좀 많이 느끼는 게 이제 뇌과학 쪽에서 점점 컴퓨테이셔널한 어프로치들에 대한 관심들은 맞아요. 처음 등장한 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게 특정 페이퍼에서, 특정 논문에서 이 컴퓨테이셔널 모델과 매스메티컬 모델을 조금 구분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라고 했을 때 꼭 항상 이퀘이션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매스메티컬한 모델은 항상 이퀘이션이 있다 보니까 그 둘의 차이가 있는데, 근데 뇌과학은 당연히 이게 엄청 복잡한 이 뇌에 대한 그 정해진 어떤 이퀘이션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바텀업 어프로치나 아니면 이런 경험적으로 얻어진 것들을 분석하면서 이 면에 어떤 컴퓨테이셔널한 메커니즘이 있을까를 좀 연구를 해왔다면 뭐 물리학이나 이런 AI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퀘이션 풀어야 되는 이퀘이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딥러닝도 그렇고 풀어야 되는 로스 펑션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시작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재밌게도 요즘 뇌과학과 AI가 그 중간에서 이 컴퓨테이셔널 어프로치에서 만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과학 하시던 분들은 이제 점점점 저희가 더 많은 그 파퓰레이션 뉴런들을 이렇게 레코딩 할 수 있는 기술도 늘어났고, 그리고 fMRI 분석에 대한 기술도 점점 발전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흔히 말하는 파인 그레인된 레벨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이면에 작동하는 메커니즘들을 보고 싶고, 다이너믹스를 보고 이렇게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면에 작동할 수학들이 뭘까를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요. 반대로 AI 하시는 분들은 돌긴 도는데 얘가 작동을 하는데 왜 작동할까? 여기에 대한 아직 이해들은 그렇게 완전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인 연구들을 하시는 분들이 요런 수학과 요런 수식이 들어가면 혹은 이런 네트워크 안에선 요런 수학적 특징들이 등장하더라. 결국 그 두 가지가 그 중간에서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뇌과학과 AI가 중간에서 지금 계속 만나고 있고 서로에게 시너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딱 그 중간에 있구나. 그래서 뇌과학은 좀 더 인터프리테이션 쪽에 대한 관점들을 전달해 준다면
AI 쪽은 그 인터프리테이션에 필요한 수학들을 전달을 음, 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그 둘이 이렇게 음, 만나고 있지 않나. 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저희 연구실 4년 박사님 오십시오. 훌륭한 생각을, 맞습니다. 네, 훌륭한 분이시죠. 훌륭한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누구나 그런 거 성우 학생이 아니, 특별하죠. 네. 아니, 다들 여기 연구실에 진짜 괜찮으신 분들, 진짜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셔서 센터에서도 저도 항상 느끼는 건데 여기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이 모여 계시고. 이렇게 훈훈하게 네. 다음 장으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강의에서 저 지능이란 무엇인가를 할 때 약속드렸던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하나씩 빌드업을 해가는 저희 건데 이불킥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요 슬라이드가 이제 홍석준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슬라이드예요. 여기 이제 닥터 홍의 생각과 함께. 예. 그래서 혹시 여기 이때 좀 생각하셨던 것들 좀 한 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뭐 사실 저기 있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제가 생각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 요 뒤에 이제 저희 신인류 버전으로 저희가 업데이트한 게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 지능의 정의는 고등 영장류, 특별히 인간의 니쉬에 맞는 그쵸. 그런 지능인 것 같고 사실 제가 이걸 만들고 나서 수업도 저번 학기 때 했었을 때 세포에는 지능이 있나 식물에는 지능이 있나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 전혀 맞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좀 고등인지 인간에게 맞는 그런 약간 환경이 계속 확확 바뀌고 그리고 계속 에이전트가 어댑티블한 그런 행동을 보여야 될 때 쓰이는 그런 지능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이나 작업의 미래 예측을 통해 의사결정을 시뮬레이션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생성 모델, 제너리티브 모델을 갖게 되면은 얻게 되는 능력을 제가 얘기를 드렸고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줄을 긋은 거는 글로벌 옵티말 하지 않고 휴리스틱하게 그때그때 트라이 앤 에러로 생존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조금씩 다가가는 그런 존재로서의 지능을 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완전히 어딘가를 확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디테일을 붙이자면 이제 뒤에 저희가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버전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요 위에 요 지금 그 요소들이라고나 할까요? 네, 네. 요것들은 좀 예, 어떻게 생각하셨던 이게 이제 건지. 제가 보면은 에이전트랑 골, 그리고 환경의 다양성, 이런 거는 사실 골과 환경의 다양성에 따라서 에이전트의 지능도 다르게 정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간한테는 굉장히 하이 오더의 골이 있고 또 환경 자체도 우리가 적응하려고 하는 환경도 엄청나게 컴플렉스하고 다양한 자극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환경이라서 이러한 골과 이러한 환경에 제대로 대응을 하려면 상당히 좀 이렇게 좀 고인지 기능들을 다 필요로 하는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새로운 환경이나 작업의 미래 예측을 통해 의사결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추상적 사고,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을 조금 더 추상화시켜서 한 단계, 두 단계 임베딩 시키는 리프레젠테이션과 그리고 그 임베딩된 리프레젠테이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그런 능력,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관계를 유추하는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렇게 이런 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녹여서 만든 정의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거의 대부분 중요한 것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요 다음 장을 이제 요것도 이제 예전에 하셨던 그 슬라이드인데 예, 그 여러 지능의 정의들을 쭉 검토해 주시면서 커먼 피처를 그때 이렇게 해주셨는데 요것도 한번 예. 또 조금 또 다른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예,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논문을 통해서 얘기했던 자신들이 생각하는 지능이었는데, 물론 이제 다 조금씩 다 다르니까 사실 하나로 녹여낼 수는 없는데, 그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겹치는 게 이 두 가지였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거든요. 첫 번째가 외부 환경이랑 끊임없이 인터랙팅하는 어떤 특성으로서의 지능을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에이전트의 스마트함이 아니라
반드시 외부랑 음. 상호작용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지능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 여러 가지 음. 정의의 한 공통적인 요소였고, 두 번째는 사실 뭐 여기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이란 궁극적인 목표라고 적어 놓긴 했는데, 이분들은 굳이 생존까지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 에이전트가 그 에피소드에서 추구하는 바가 있으면 그 추구하는 것을 성공하거나 또는 어떤 이익으로서 만들 수 음. 있는 능력.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목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목표점이 있고 그 목표점을 어떤 식으로 내가 성취하냐. 음. 그 성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갖고 어야 되냐에 대한 음. 고찰을 하지 않으면 사실 지능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 참 쉽지 음. 않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들이 서로 대화를 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다른 논문에서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계속 그렇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음. 포인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를 저희 그 수정한 정의에 다 담겨졌는지 제가 갑자기 굉장히 불안해지는데, 그래서 이 리바이즈를 하긴 하지만 부족하다, 아직. 그래도 뭐, 일단 하고 수정하자. 이게 저희 학자들의 보통 마인드거든요. 일단 해놓고 수정. 예, 그리고 사실 이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요즘 들어서 조금씩 그래도 코멘트를 많이 달아주시는데, 한번 음. 보시고 예, 저희가 놓친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 굵직굵직한 개념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생각나시는 바가 있으면 음.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또 다음 그리고 버전에 지금 또 성우 학생이 보면서 저희의 그 수정된 정의를 한번 보면서 또 네, 바로 고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저희 쉬운 무릎입니다. 네. 저희가 애구가 없어요. 쉬워요. 자, 이게 이제 이전의 정의고, 되게 긴장되는데. 자, 한번 저희가 어제 네. 같이 이렇게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지능이란 보상, 예를 들어서 생존의 극대화라는 궁극적인 목표 하에 매 순간 겪는 시행착오를 통해 세상과 나에 대한 개념 및 인과지식을 쌓고 이를 기반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정보를 저장하며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환경에 대해 예측하여 세상에 대한 탐색과 나를 위한 실용적인 결정 사이에 조화를 맞추어 적응적이면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메커니즘. 신인류 버전을, 새로운 버전을 할 때 하나씩 좀 의미를 담으려고 해봤는데, 이제 첫 번째가 아까 어떤 목표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생존일 수도 있고 어떤 디자이너가 준 보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를 맥락에 일단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목표라는 거를 넣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까 그 완벽하진 않지만이라는 말에도 이제 들어있는 건데, 약간 모델 프리적으로 그때그때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과 나에 대한 어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모델 프리, 모델 베이스트, 그 다음에 월드 모델에 대한 얘기를 조금 여기다가 넣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정보를 저장하면, 요거는 이런 어떤 배운 러닝과 메모리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게 플라스티시티로 당겨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넣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환경을 예측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델 베이스드와 연결이 되겠지만 프레딕션과 시뮬레이션이 하나의 핵심적인 또 요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탐색과 나를 위한 실용적 결정, 이게 에피스테믹 프래그매틱한, 저희가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레프레젠테이션과 어떤 밸류, 요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익스플로레이션, 익스플로이테이션, 트레이드오프 잘 알려진 요런 사이에서 잘 조화를 맞추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또 요소였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걸 성취하냐면 굉장히 적응적이면서도 자율적인 그런 메커니즘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만들어 봤는데, 어떠실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부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정의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뭐 조금 더 보충할 수 있다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게 틀렸다고는 저는 말을 못하겠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 하나 조금 음, 이미 빠지고 느낀 게 뭐냐면, 그쵸. 저도 뭐 이거 하자마자, 홍 교수님이랑 이렇게 공유하자마자, 빠졌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신도 잘 못하겠는데, 음, 바운더리는 여기에 아, 들어갈 수 없나. 뭐, 나라는 개념이 약간 네, 있어서, 그거를 조금 더 어떻게 네, 명시적으로 그러게요, 표현할 네. 수 없을까. 근데 음, 저희가 이제 지난 학기에 저희가 이걸 가지고 또 수업도 하고 그랬었는데, 음,
저는 바운더리의 중요성을 더 느꼈어요, 어, 그때. 그러니까 두 분은 워낙에도 음, 거기에 꽂혀 계셨지만, 그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음,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그래서 참, 안과 밖을 이렇게 음, 구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조금 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저의 포인트는 교수님이나 성우 학생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전에 세포의 지능, 식물의 네, 지능 얘기할 때 이게 제가 제 음, 위에 제가 정의한 게 틀렸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게 혹시 그러면 그 세포나 식물의 정의를 하려면 조금 아예 다른 버전이 필요한지 아니면 생각하시기에 그냥 이 음, 조건들 중에서 부분적으로 테이크하면 만들 수 있는 지능의 정의인지 음,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재밌네요. 네. 저는 일단 홍 교수님께서 아까 처음 얘기해 주셨던 바운더리는 딱 저희 교수님도 중간에 음, 얘기해 주셨다시피 저 두 번째 줄에 음, 세상과 나를 음, 저희가 뭐 요즘 쓰고 있는 논문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음, 익스터널 음, 인바이먼트와 인터널 음, 인바이먼트로 치환을 해보면 음, 딱 되게 맞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되게 흥미로운 게 기존의 이제 과학습에서는 이 인터널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생물학이나 뇌과학이나 심리학은 항상 우리의 가치는 이 몸을 보존하는 데부터 음, 오고 이것도 하나의 인바이러먼트잖아요. 그리고 그 두 인바이러먼트 분명히 인터랙션을 하고 음,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익스터널 인바이러먼트와 인터널 인바이러먼트에 음, 대한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걔네들의 인터랙션도 모델을 음,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도 또 바운더리가 생기고 음, 그런 게 되게 저 음,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되는 거죠. 그 두 번째로 홍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포인트로 어, 그 싱글셀이 하고 있는 것과 이런 고등 인지를 갖고 있는 인간의 지능을 우리가 다르게 음, 지능을 정의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제 액티브 인퍼런스나 이 칼 프리슨의 이야기에 음, 좀 더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액티브 인퍼런스는 고등화됐거나 아니면은 이런 음, 되게 음, 그 단순한 지능도 다 음, 같이 음, 포함할 수 음, 있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중간에 이제 액티브 인퍼런스나 이런 걸 공부를 하면서 그럼 액티브 인퍼런스랑 레인포스먼트 러닝의 관계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얘기를 이렇게 음, 쭉 들어왔지만 액티브 인퍼런스가 이제 칼 프리스턴이 계속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한 것 같아요. 모델 베이스드 러닝에서 모델을 빼면 모델 프리가 음, 작동을 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학적 관계를 놓고 보면 모델을 빼면 그냥 모델 프리가 돌아가고 그리고 보통 이제 액티브 인퍼런스나 이런 세상에 대한 모델을 학습할 때는 보통 음, 베이지안적인 접근을 많이 쓰시는데 그 베이지안 접근과 일반적인 접근은 또 라이클리후드 베이스드라고 해서 이게 조금 디테일이긴 음, 하지만 베이지안 접근과 일반적인 음, 접근을 비교를 해보면 결국 수학적 관계가 베이지안에서 프라이어를 무시할 수 음, 있으면 음, 이 일반적인 음, 접근이랑 수식이 똑같아집니다. 음, 그래서 이 수학적 관계도가 결국은 베이지안의 스페셜 케이스가 이제 음, 일반적인 케이스, 그리고 모델 베이스의 스페셜 케이스를 음, 모델 프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정리를 해보다 보면, 싱글셀은 인간만큼 복잡한 모델을 만들진 않겠지만 되게 well structured 된 음, 모델을 이미 바디 안에 삽재를 음, 해서 작동을 하고 있고 음, 그리고 칼 프리스터는 결국은 이 에이전트조차도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음, 활용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재밌게도 뭐 사이버네틱스에서 예전부터 얘기해왔던 굿 레귤레이터 티어림 같은 음, 이런 그 수학적 접근들도 항상 이 문제를 제일 잘 풀 수 있는 방법은 모델이 필요하다. 음,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모델은 형성될 텐데 음, 그게 이런 뉴런이 있으면 되게 빠르게 음, 변화를 하겠지만 뉴런이 없으면 이제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음, 바이오피지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걸 바꿔나가야 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체 수를 늘리면서 이렇게 유전자가 그렇죠. 바뀌어야만 얘네들의 변화가 생길 텐데 그건 조금 더 느린 형태의 적응이 음, 될 거고 반대로 되게 빠른 형태의 음, 적응이 있고 결국은 그게 다 스페셜 케이스로 음. 봐본다면 저는 요 지능에 대한 정의를 줄이고 줄이면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때는 약간 지능에도 좀 저차원 지능과 고차원 지능으로 나눠서 생각해도 될까요? 왜냐면 제가 세포에 대한 지능을 얘기할 땐 그냥 니시가 아예 다른 그래서 뭔가 고차원과 저차원을 설명할 수 없는 그 에이전트가 자신한테 주어진 환경에 그냥 최적으로 음, 행동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설명이 들었는데 만약에 방금 전처럼 그렇게 좀 이렇게 이들 중에 섭셋의 어떤 요소들로 그 지능을 말할 수 있으면 결국에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지능은 조금 더 그냥 고차원의 지능이 아닐까. 왜냐면 저희가 항상 여기 우 교수님께서 정의해 주신 이 지능의 다 요소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 그러니까 그렇게 스펙트럼으로 나눠서 생각해도 되는지가 좀 궁금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단일 세포도 사실 어떤 모델을 결국에는 어떤 단순하지만 어떤 모델을 갖고 주어진 환경에 적응을 한다고 했었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모델이나 또는 이런 제네티브 모델 같은 걸 생각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러면은 우리는 의식적으로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내 어떤 빌리프라는 얘기를 하지만 뉴럴 액티비티나 또는 그런 세포 단위에서의 어떤 액션들에서도 분명히 어떤 정확하게 핀포인트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셀의 액티비티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그러면 빌리프의 일종으로 생각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런 단세포 동물에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들으면서 궁금했어요. 저는 일단 홍 교수님께서 처음 얘기하셨던 이 지능을 좀 여러 레벨로 보는 거는 되게 좋은 어떤 생각의 접근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나 두드러지는 현상의 차이가 있잖아요. 사실 심리학이나 그 인지과학은 이 현상 피노미널로부터 어떤 카테고리를 나누고 시작을 해왔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심지어 예를 들어 인간의 지능과 또 다른 동물의 지능도 저희가 구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동시에 그러면 걔네들을 관장하는 언더라잉 메커니즘 혹은 언더라잉 프린시펄은 다를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칼 프리스턴은 제가 계속 칼 프리스턴 얘기를 하긴 하지만 칼 프리스턴은 여기에 대해서 다 똑같은 프린시펄에 의해서 작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칼 프리스턴이 얘기하는 이 액티브 인퍼런스가 기존에는 이제 뇌과학적인 접근에 이제 좀 더 초점을 맞춘 그런 연구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게 이제 셀프 오거나이징 시스템에 대해서 자기 조직화를 하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해보니까 결국 이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생존을 하려면 우리에게는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엔트로피는 항상 늘어나니까 결국 그 엔트로피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낮추기 위한 작동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풀고 있는 문제를 수학적으로 정의를 내려보면 그게 프리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하는 형태로 문제가 접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 수 있는 접근은 결국은 인퍼런스, 베이지안 관점의 인퍼런스가 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은 물리학적 관점에서도 이 시스템이 결국 풀고 있는 문제가 우리가 뇌가 풀고 있는 문제랑 되게 비슷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액티브 인퍼런스 관점에서는 싱글 셀조차도 셀프 오거나이징을 하면 그 안에는 그 셀프 오거나이징 하는 시스템이 차지하고 있는 피지컬 스테이트 스페이스와 그리고 피지컬 스테이트 스페이스랑 같이 동시에 이제 존재하게 되는 빌리프 스페이스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빌리프 스페이스가 존재하게 되는 이유는 얘가 아까도 말씀드린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모델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형성을 하게 되고 그게 결국 수학적으로는 다른 동전의 양면각도 같아서 그로 인해서 등장하는 게 빌리프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어떤 시스템이 셀프 오거나이징을 하고 있다면 걔는 빌리프가 있다라고 할프리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교수님 의견도 궁금한데 그렇게 따지면 빌리프는 항상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네.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나 모델과 빌리프는 항상 지능을 정의하는 데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너무 저희가 볼드한 얘기를 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도 그러니까 빌리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칼 프리스는 확실히 뭐 컨셔스니스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것도 물론 나중에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성우 학생이 말해준 것처럼 피지컬 스테이트가 있으면 그거 자체가 어떤 하나의 모델로서 모델을 필요로 하고 인터널과 익스터널이 있으면 그게 하나의 모델로서 작동하는 것 같아서 뭐 컨셔스한 거랑 상관없이 빌리프는 언제나 존재하지 이게 않을까. 말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빌리프하면 상당히 의식적인 요소로 생각하는 네. 경향이 있는데 사실 좀 떼어서 생각해도 네.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매스메티컬 프레임워크 특히 칼 프리스턴은 그래서 빌리프라는 단어와 동시에 연결되는 게 모델의 패러미터거든요. 그래서 모델의 패러미터로 펼쳐지는 스페이스 그걸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라는 분야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영역인데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가 관장하는 영역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지오메트리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연결되더라가 이제 베이지안 메커닉스가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는 되게 고등 인지적인 음. 믿음이잖아요. 혹은 동물 중에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그것보다 훨씬 더 상위 레벨의 믿음이라 그런 어떤 정의의 차이가 좀 음.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까 교수님이 읽으실 때 한 가지 또 참, 이 의미가 정말 깊다라고 생각 들었던 게, 그러니까 결국엔 바운더리인 것 같은데, 네. 아와 피아에 대한 개념인데, 음. 그 중에서 나가 참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얘기인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게 어떻게 정의될까가 상당히 좀 음. 너무 다채로운 개념이 등장했는데, 이제 사실 뇌과학에서는 셀프 하면은 그냥 뭐 에피소딩 메모리, 네. 또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나를 정의하는 모든 것들, 나의 성격도 그렇고 나의 감정 상태도 그렇고, 그게 사실 저는 일전에 저희가 시리즈에서 얘기는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하여튼 컨텍스트, 문맥이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형성하는 나의 나의 과거에 있었던 음. 일들, 내가 경험했던 일들, 내가 태스크를 배우면서 음. 있었던 그 상황들, 이런 문맥 하나하나가 나를 형성하는 것 같은데, 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에피소딩 메모리나 문맥적인 그런 상황이 상당히 나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컨텍스트에 대한 얘기도 사실 되게 중요하지 않나. 에피소딩 메모리. 맞아요, 근데 저 맞아요. 에피소딩 메모리가 상당히 음. 정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음. 좀 또 들었습니다. 하여튼 컨텍스트에 대한 얘기는 정말 중요한데 이게 결국에 그러게요. 이 컨텍스트를 정말 어떻게 또 정확하게 정해야 할지가 되게 고민인데 저희가 사실 컨텍스트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게 메모리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델이 계속 주는 어떤 인풋 예, 프라이어도 예, 저희가 예, 예, 예. 컨텍스트로 생각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인터널 인풋, 예, 인바이러먼트의 예, 인풋 그다음에 익스터널 인바이러먼트의 인풋이 다 예, 컨텍스트가 예, 예. 되는 것 같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학습되는 게 그 저는 약간 컨텍스트와 텍스트의 관계가 되게 음, 최근에 되게 궁금한데 텍스트를 하나의 뭔가 피지컬 스테이트로 이미 만들어진 하나의 스테이트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뭐랄까 피지컬한 어떤 스트럭처가 만들어진 저 플라스티시티를 통해서 쓰여진 거죠. 한마디로 뭔가 딱 고정된 종이에 펜으로 쓰여졌듯이 그냥 고정된 어떤 그거가 텍스트라고 한다면 이 컨텍스트가 계속 텍스트가 되어가고 그게 또 새로운 컨텍스트로 주어지고 이러면서 계속 바뀌어가는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세상과 나에 대한 개념 및 인과지식을 쌓는 게 이제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컨텍스트가 계속 텍스트가 되어가고 그걸 통해서 다시 이 경험하지 않는 새로운 환경이라는 컨텍스트에서 또 이 텍스트가 의미를 가지고 또 미닝으로 이렇게 다시 나오는 약간 요런 사실 상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어떻게 보면 이 진짜 컨텍스트가 여기저기 이렇게 숨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저희 교수님 음. 이야기가 너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강화학습도 교과서들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기존의 이제 접근들 중에서 컨텍스트를 고려 못했던 어프로치를 강화학습이 이제 고려할 수 있게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컨텍스트는 다른 인바이러먼트의 정보들을 음. 활용해서 지금 현재 스테이트를 그 스테이트의 밸류를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할 음. 것인가라는 이런 관점이 조금 등장하면서 결국 수학적으로는 컨디셔널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지 등장하면 음. 그게 다 컨텍스트가 될 수 그렇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뭐 논문에서도 계속해서 알깅을 하려고 하는 포인트지만 흥미로웠던 포인트는 기존의 AI는 다 익스터널 인바이러먼트에서만 컨텍스트를 어떻게든 음. 뽑아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변화해서 요즘 이제 흔히들 얘기하시는 메타러닝이나 음. 아니면 골 컨디션드 레인포스먼트 러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목표에 따라서 내가 주는 태스크에 따라서 정보 처리를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 방을 정리해야 되는 로봇이랑 혹은 방을 세팅해야 되는 로봇은 당연히 서로 다른 음.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질 텐데 그런 식으로 결국은 골에 따라서 또 컨디셔닝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또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물이나 인간같이 우리가 이런 어떤 생명체들의 골은 어디서 오는가, 밸류는 어디서 오는가, where does value come from이라는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결국은 그 되게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고민 끝에 도달하는 게 결국 우리는 생명 유지로부터 음. 모든 골이 시작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연구에서 계속 강조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AI는 internal environment라는 개념은 존재하지가 않고 그냥 골이라는 것은 데피니션에 의해서 딱 정해진 어떤 그냥
되게 스태틱한 펑션에 불과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인터널 인바이러먼트가 없다 보니까 되게 복잡하게 등장하는 나라는 개념이 되게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알파고의 셀프는 무엇인가? 그리고 챗 GPT의 셀프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우리는 셀프라는 걸 생각하는 그 순간 몸을 떼지 않고 생각하시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교수님들을 본다고 했을 때는 눈앞에 있는 이 어떤 생물학적 바디의 집합체들이 있고 또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거지만 그 챗GPT나 아니면은 알파고는 이런 물리적으로 구성된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나라는 개념을 정의하기 되게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바디가 그러면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또 논문에서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 포인트가 외부 환경과 이 내부 환경은 서로 되게 스파르스한 인터랙션을 하게 만드는 요소가 이제 이 바디에서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스파르스한 인터랙션이 뭔가를 생각하실 때 제일 이해가 편한 게 스파르스하지 않은 인터랙션을 생각하는 편한 것 같은데 보통 여기 그냥 이제 방에 저희가 색이 있는 가스 같은 걸 이렇게 쭉 뿌리면 금방 이렇게 퍼져나가서 엔트로피가 맥시멈이 되면서 이제 그 방 전체에 파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생명체나 이런 그 인간들은 그렇게 되지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 스트럭처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외부 환경과의 인터랙션이 이퀄해지는 순간 더 이상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가 없고 이 인터랙션이 되게 스파스해지면서 저희로 치면은 세포막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그 내부에서 나가는 어떤 몸에 있는 뭐 수분들이 증발하는 거를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중간에서 바운더리가 역할을 해주게 되면 인터널 인바이러먼트가 계속 유지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시간에 따라서도 유지가 됨으로 인해서 그게 되게 롱텀하게 보면 또 셀프의 되게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 같고 그게 또 다시 컨디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딱 이 인바이러먼트는 계속해서 컨디셔닝을 주는데 기존의 AI는 그런 컨디션 중에서 우리와 같은 형태의 인터널 인바이러먼트 컨디션은 없고 익스터널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컨디션만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골이 어디서 등장했는지를 생각하려면 결국은 무언가에 되게 임의적인 어떤 펑션이 있어야만 디자이너가 와서 넌 이걸 해야 되는 그런 걸 줘야 돼만 이게 되는 거고 반대로 셀프 오르가나이징 하는 시스템, 그 시스템이 유지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엔트로피 그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어떤 골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칼프리스는 프리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골이 생기고 그 안에서부터 모든 골들이 시작된다 생각하면 저희가 이야기했던 생존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골이 거기서 이제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까 이 위에서 닥터 홍의 생각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나가 확실히 조금 들어간 게 눈에 진짜 띄네요. 나라는 게 참 아까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성우학생이 챗GPT나 이런 거 생각할 때 나라는 개념을 생각하기 어렵다 그랬는데 그 왜 영화에서 헐 같은 그런 AI 에이전트를 보면 내가 있나 없나 이런 게 좀 헷갈리거든요. 챗GPT도 사실 그런 류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놓고 내가 기분 좋게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쟤는 나가 있나 없나가 좀 헷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를 정의하는 게 정말 무엇인가 계속 헷갈려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나라는 것을 정의하려면 과거의 어떤 계속 컨디셔닝된 그런 인터널이든 익스터널이든 인풋에 대한 그 트래젝토리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켜켜치 쌓인 그런 있었던 사건들, 내가 느꼈던 감정들, 내가 정말 봤던 그런 리워드나 이런 것들 전체가 다 모여서 나라는 것을 형성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챗GPT는 없죠. 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되게 그 인간스러운 면이 얘가 나라는 개념이 있나 없나를 헷갈리게 만드는데 사실 그거 진짜 좀 심연을 들여다보면 확실히 그런 어떤 켜켜치 쌓인 나의 과거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챗GPT가 없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네. 이 홍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 포인트가 진짜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강화학습에 크게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이 접근에서 조금 퀘션이 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워낙 뭐 CNN과 이런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 다루는 지능과 그리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서 다루는 지능이 조금 또 저희의 지능에 대한 접근과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이 챗GPT를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나라는 거, 이 셀프라는 거를 정의할 때 되게 저는 중요하게 포인트로 저희가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는 유지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되지 않으면 그건 셀프라고 하기 음. 되게 어렵잖아요. 음.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뀌는 걸 저희가 셀프라고 하진 않으니까 끊임없이 바뀌지 않고 유지되는 게 일단 처음에 필요합니다. 음. 근데 이 관점에서 저희 교수님이랑 초기에 저희가 엄청 논의를 많이 했던 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뉴럴 네트워크가 만들고 있는 것도 셀프가 있는 거다. 유지되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왜냐면 많은 데이터들을 학습하다 보면 모델이 어느 순간부터 그 특정 모델로 고결이 돼서 크게 변하진 않잖아요. 물론 새로운 데이터를 넣으면 이 모델이 뭉개지면서 흔히 말하는 catastrophic forgetting이 일어나면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유지되는 것이 있다면 그걸로 하나의 나라는 걸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 생각에는 많은 철학하시는 분들이 인원하시는 분들이 왜 챗GPT에는 셀프가 없고 이런 AI에 셀프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에 저는 가장 중요한 또 다른 포인트가, 이제 조금 포멀하게 얘기하면 어트랙터가 어디서 등장하는가, 혹은 이걸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골과 밸류는 어디서 등장하는가의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학적 모델링을 해보면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를 프레딕션 하거나 클래시피케이션 하거나 아니면 언스퍼바이즈드 방식으로 무언가의 스트럭처를 만들어내는 거는 골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골을 누군가 정해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셀프 오거나이징 시스템이나 이런 생명체들의 핵심은 스트럭처 속에서 골이 동시에 등장한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에게 셀프라는 것의 이 근본에는 생존이 몸에 이제 장착이 되면서 결국 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거기서부터 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골의 제너레이션이 어떤 시스템 안에서 등장하는가,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골이 등장하는가, 즉 어트랙터가 그냥 수학적으로 누군가가 정해진 펑션에 의해서만 그냥 작동을 하는가, 아니면 이 지능을 만들어내고 있는 시스템 자체에서부터 어트랙터가 등장하는가. 제 생각에는 많은 그 철학하시는 분들이 비판을 하시는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챗GPT는 그런 형태의 골은 없잖아요. 저희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학습한 기존의 리워드 펑션들은 존재할지언정 그 리워드 펑션도 이 챗GPT가 유지되기 위한 어떤 시스템 메커니즘에서 등장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어떤 큰 차이가 있고, 그게 이제 조금 일어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반면에 어쨌든 그게 없이도 또 프랙티컬한 문제들을 많이 풀고 있는 게 또 지금의 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정말 궁극적 의미에서 자율적이고 적응적인 어떤 에이전트는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게 없이도 되게 많은 문제를 풀어낸다. 그렇죠. 그게 지금의 현재 AI가 보여주는 포인트입니다. 진짜 조금만 가져와도 되게 많은 거를 풀게 해준다. 지금 다시 한번 저희가 내린 이 신인류 버전의 지능의 정의를 보시고 또 피드백이 있으시면 댓글로 이렇게 저희가 좀 논의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논의사항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어제 이제 홍 교수님